안녕하세요. 저는 43세 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세 이준혁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들려줘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켜자 거실이 너무나 조용했고 평상시라면 부엌에서 들려오던 작은 소리들이 없었죠. 설거지하는 물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라도 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침실로 가는 길에 눈에 들어온 것은 너무나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였습니다. 베개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만 한쪽은 마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팽팽하게 펴져 있었어요. 옷장 문을 열어보니 아내의 옷들이 반 정도 사라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평소 즐겨 쓰던 립스틱과 향수병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을 때 싱크대 위에 놓인 컵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아침에 아내가 커피를 마시던 그 하얀 머그컵이었는데 깨끗하게 씻겨져서 물기 하나 없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 컵을 만져보니 차가웠고 그때서야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식탁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예쁜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제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어요.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뿐이었어요. 긴 설명도 따지는 말도 화난 표현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내가 언제 아내 말을 안 들었다고 그러나 싶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대화가 없었나, 내가 그렇게 무관심했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집안을 둘러보니 작은 흔적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평소 아내가 놓던 자리에 있지 않은 리모컨, 늘 어수선하게 놓여있던 신발들이 너무나 반듯하게 정리된 현관, 그리고 냉장고에 붙어있던 우리 사진들이 모두 사라진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된 이별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의 저녁 식사 시간들을 떠올려 봤어요. 아내가 하루 있었던 일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회사에서 팀장님이 하고 시작하면 저는 대번에 아, 그래?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말이야 하면서 제 이야기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내가 요즘 좀 힘들어하고 말하면 저는 나도 요즘 일이 많아서 하며 더 큰 힘듦을 어필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내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그것을 단순한 피곤함 정도로만 생각했었나 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곤 했는데 그 소리가 없으니 집이 이렇게 적막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로 들은 적이 있었나 하는 질문이 가슴속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회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잘못 튼 라디오에서 여러 주파수가 섞여 나오는 것처럼 과거의 대화들이 무작위로 머릿속에서 재생되곤 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석 달 전쯤 동네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아내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아내가 요즘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바로 맞아 부모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요즘 허리가 안 좋으셔서라고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내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많이 편찮으셔. 병원에서 하고 말하려는데 저는 또 제 아버지 이야기를 계속했었죠. 아내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아내는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냥 일반적인 대화 정도로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아내가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어 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충 그래. 나도 오늘 진짜 힘들었어. 회의만 3번 했다니까라고 답했었죠. 아내가 더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면서 제가 얼마나 바빴는지에 대해 길게 설명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아내의 힘든 하루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힘듦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는 뭔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데 저는 표면적인 수준에서만 받아들이고 바로 제 이야기로 넘어갔던 거죠. 가장 아픈 기억은 지난달 주말 나들이에서의 일이었습니다. 한강 공원을 걸으면서 아내가 요즘 우리 관계가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였어요. 저는 그 질문이 불편했는지 뭔 소리야, 우리 괜찮잖아. 다른 부부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답했습니다. 아내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아내의 눈빛에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자, 그럼 저기 벤치에 앉아서 쉬자라고 말하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었죠. 아내는 그 후로 그날 하루 종일 조용했고 저는 그것을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민망함과 함께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그때 멈춰서 제대로 들어보지 않았을까? 왜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회상이 반복되면서 점점 한 가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뭔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습관적으로 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고 아내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마치 대화라는 것이 서로의 이야기를 번갈아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더 재미있게 말하느냐의 경쟁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팠던 건 이런 작은 말실수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관계의 균열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큰 싸움이나 배신 같은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에서 서로를 놓쳐버린 것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난 금요일 저녁, 오랜 친구인 민수를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우리가 자주 가던 선술집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제가 연락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별말 없이 나와줬습니다. 소주 한 잔을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아내가 떠난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수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진지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물어보기에 저는 막연하게 잘못을 빌고 다시 돌아오라고 해야겠지라고 답했죠. 그런데 민수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면서 하는 말이 예상과 달랐어요. 준혁아, 솔직히 말하면 너는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편이야.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반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남 말을 안 들었어? 민수는 잠깐 침묵하더니 구체적인 예를 들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말했을 때 너는 바로 내 부서 이야기를 했잖아. 내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저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민수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는 버릇이 있어. 마치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미리 다 아는 것처럼. 점점 기분이 나빠지면서 저는 좀 더 강하게 반박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야? 대화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냐? 서로 이야기하고 반응하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면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럼 내 아내가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말한 게 뭐였는지 기억나? 이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아내와 매일 대화를 했는데 정작 아내가 진심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슬플 때나 힘들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알아? 민수의 두 번째 질문도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아내가 슬플 때가 있었겠지만 정확히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민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장 아팠어요. 준혁아, 너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떠들고 있었던 것 같아. 상대방은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관객 정도로 생각한 거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찔리는 기분도 들었어요. 민수의 지적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저는 조금 격해진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일단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봐. 그리고 바로 내 이야기로 넘어가지 말고 상대방이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 봐라고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아내와의 마지막 몇 번의 대화를 떠올려 보니 정말로 제가 아내의 말을 중간에 끊고 제 이야기로 돌린 적이 많았거든요. 그날 밤 처음으로 외부에서 바라본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저는 제가 좋은 대화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혼자서 떠드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와의 대화 이후 사흘이 지나서야 아내에게 연락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목소리를 들으면 또 예전처럼 변명부터 늘어놓을 것 같아서 문자를 선택했어요. 여보, 나는 정말 변할 수 있어. 내가 잘못했던 걸 알겠어. 이런 식으로 몇 번 써보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뭘 써도 진부하고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결국 보낸 문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미안해.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 말을 제대로 듣고 싶어. 답장은 하루 후에 왔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짧고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전화를 걸어서 왜 이렇게 냉정하게 구는 거야 라고 따졌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무리하지 말고. 이번 답장은 더 간단했습니다. 네. 점점 답답해지면서 긴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제가 아내와 잠깐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왜 그럴 줄 알았어요? 하고 물어보니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릴 때부터 말은 많이 했지만 남의 말은 잘 안 들었거든. 내 아버지랑 나도 그때는 그냥 아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습관이 된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모습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엄마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니 어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일단 내 자신부터 바꿔봐라. 상대방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지 말고라고 답하셨어요. 그 주말에 다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었어요. 돌아와 달라고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는지 궁금해서. 시간 될 때 들려줄 수 있어? 이틀 후에 온 답장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신도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변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건지. 그 문자를 읽으면서 아내가 얼마나 신중하게 이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홧김에 나간 게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하고 준비한 이별이었던 거죠. 동시에 아내도 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진짜 변하고 싶은 건지 하는 질문은 저에게도 진정성을 확인해 보라는 메시지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정말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변하고 싶은 건 아내를 되돌리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인가? 솔직히 처음에는 아내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하지만 민수의 말, 어머니의 말, 그리고 지난 며칠간의 회상들을 통해서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내와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자체의 문제였고,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일단 혼자서라도 달라져 보자고. 변화를 결심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상담센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부부 상담뿐만 아니라 개인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집에서 가까운 곳 하나를 선택해서 예약을 잡았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는데 제가 상황을 설명할 때 중간에 끼어들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말을 멈출 때마다 그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혹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을 해서 제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경청의 기본 기술들을 설명해 줬어요. 먼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도 참으시고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반영해서 다시 말해보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하셨네요.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는 질문하기. 하지만 해결책을 주려는 질문이 아니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묻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기술들이 너무 인위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어색하지 않을까요? 하고 물어보니 상담사는 웃으면서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경험해 보시면 달라질 거예요 라고 답해줬습니다. 두 번째 상담에서는 실제로 연습을 해봤어요. 상담사가 아내 역할을 해주기로 하고 저는 배운 기술들을 적용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자 저는 평소 습관대로 그래. 나도 오늘. 이라고 시작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색했지만 해보니 상담사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상담사는 계속해서 힘든 상황을 설명해 줬고 저는 중간중간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같은 반응을 해봤습니다. 이 짧은 연습이 끝나고 나서 상담사가 물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어색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혼자서 연습해 보기로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로 연습하는 게 좀 우스꽝스럽긴 했지만 일단 해봤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하고 거울 속에 제가 말하면 어떤 일 때문에 힘드셨어요? 하고 답하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이상했어요. 하지만 며칠 계속 해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소에 얼마나 빨리 제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말을 들을 때도 이미 머릿속에서는 제가 할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상담사는 이런 것도 알려줬어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말을 잠깐 멈춘다고 해서 바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조언이 특히 도움이 되었어요. 평소 제가 얼마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말을 채워 넣으려고 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아내와의 대화에서도 아내가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몇 주간의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언제 상대방 말을 끊으려고 하는지는 알아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잠깐 멈추고 기다려보는 것도 조금씩 가능해졌습니다. 상담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 일상에서 적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실험해본 곳은 직장이었어요. 평소에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던 옆자리 동료가 월요일 아침에 주말에 애들이랑 놀이공원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놀이공원 피곤하죠. 저도 지난번에 가서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라고 시작했을 텐데 이번에는 잠깐 멈추고 아이들이 좋아했겠네요. 몇 살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동료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이들 이야기를 더 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평소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화 후에 느끼는 기분이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어머니와의 통화에서도 연습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무릎이 좀 아프다고 하셨을 때 평소라면 병원 가보세요 라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했을 텐데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라고 먼저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무릎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혼자 계시면서 느끼는 외로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까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30분 정도 통화를 하는 동안 저는 거의 들어주기만 했는데 통화를 끝내실 때 어머니가 오늘 참 시원하게 얘기했다고 하셨어요. 민수와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연습한 것들을 써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어요. 민수가 요즘 팀장이 바뀌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이상한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답을 듣고 나서도 바로 제 의견을 말하지 않고 그럼 너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민수도 처음에는 좀 이상해하는 것 같았어요. 너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 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하지만 대화가 끝날 무렵에는 그런데 오늘은 내 얘기를 진짜 많이 했네. 평소에는 내가 더 많이 얘기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실수할 때도 많았어요. 어떤 때는 중간에 말을 끊어버린다든지 상대방이 감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죠. 그래도 예전과 다른 건 이제는 제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또 끼어들었네 하는 자각이 생겼거든요. 그럴 때는 미안, 내 말 끝까지 들을게라고 하면서 다시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화 후에 느끼는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대화를 하고 나면 제가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지, 상대방이 제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가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개인적인 얘기를 종종 해주고 어머니와의 통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로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더 말하고 싶어지는 거였어요. 물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는 주제나 제가 잘 아는 분야의 이야기가 나오면 여전히 끼어들고 싶은 충동이 강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듣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이런 변화가 제 내면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관점과 경험들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견해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 아내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할 시간 있나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조심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바로 물론이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났는데 몇 달 만에 본 아내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머리도 짧게 자르고 전체적으로 더 차분하고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안부를 묻고 최근 근황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동안 연습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적용해 봤습니다. 아내가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어떤 일인데? 힘들지 않아? 하고 바로 여러 질문을 쏟아냈을 텐데 이번에는 그래요? 어떤 기분이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내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뿌듯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 궁금한 게 생겼지만 성급하게 질문하지 않고 잠시 기다렸어요. 아내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당신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어요. 혼자 살려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아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내가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많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상담도 받고 제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대화해보니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실망감이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표정을 보니 이것이 아내에게는 정말 중요한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설득하려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해요. 하지만 원수로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뿐이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저희는 서로 안아주었어요. 그것은 재회의 포옹이 아니라 작별의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변한 것은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였는데 결국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필요했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여전히 받고 있고 일상에서도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풍요로운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남긴 그 작은 쪽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당신이 제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어요.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 문장이 이제는 원망의 말이 아니라 소중한 가르침으로 느껴져요.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깊고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 메시지였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쓰면서도 저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요. 아내와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저에게는 더 큰 선물이 남았습니다. 진정으로 듣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기술이 아니라
저 자신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늦은 밤 라디오를 들으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누군가의 사연을 듣는 DJ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와요. 아마도 그 DJ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들어주는 법을 배웠겠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요.